비 오는 날 커피 한 잔의 진실. 비는 그치지 않고 내리고 있었다. 와이퍼가 유리창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일정한 박자로 반복됐다. 남민규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목적지도 없이 국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재산 규모를 들으면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그저 딸의 기일을 맞은 아버지일 뿐이었다. 20해가 지났구나. 그는 중얼거리듯 말하며 휴게소 표지판을 보고 차를 세웠다. 바로 이 시기만 되면 그는 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면 더더욱 과거가 선명해졌다. 20년 전, 그날 밤 그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 기내 조명이 어둡게 내려앉고 대부분의 승객이 잠에 빠져 있던 새벽 2시 무렵이었다. 진동으로만 설정해둔 휴대전화가 미세하게 울렸다. 처음엔 무시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며칠 전 공항까지 배웅 나오며 했던 말이 자꾸 귓가를 맴돌았다. 아빠, 불 무서워. 어린이집에 소방훈련 또 한대. 그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아빠 회사에 소방차 몇 대 있는지 알아? 걱정 마. 어린이집에서 하는 야간 캠핑 잘하고. 그 말이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몰랐다. 다시 휴대전화가 울렸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화면에는 비서의 이름이 떠 있었다. 회장님 받으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린이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딸은? 그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는 좌석에서 벌떡 일어났다. 승무원이 다급히 말렸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장면만 떠올랐다. 불을 무서워하던 아이. 연기 냄새만 맡아도 울던 아이.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이르게 착륙했다. 그는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병원 로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중환자실 앞 붉은 불빛, 출입 금지라는 문구가 그에게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잠시 후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시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리가 풀려 거의 쓰러질 뻔했다. 중환자실 안, 작은 몸이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온몸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다. 아빠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여전히 따뜻했다. 그 온기가 그에게 희망을 주었다. 아빠 왔어. 여기 있어. 절대 안 가. 널 지켜줄 거야. 그때 아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그 움직임 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이 밝아올 즈음 기계음이 갑자기 빨라졌다. 의료진이 몰려들었고 그는 밖으로 밀려났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에피네프린 준비. 혈압 떨어집니다. 그는 문 앞에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아직도 아이의 체온이 남아 있었다. 잠시 후 의사가 고개를 숙인 채 나왔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말 이유는 들리지 않았다. 귀가 멍해지고 세상이 기울어졌다. 그는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생각했다. 분명 손이 움직였는데, 분명 나를 느꼈는데, 그날 이후 그는 불을 보면 멈춰섰고 아이 웃음소리를 들으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20해가 지난 지금도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믿었던 마지막 순간은 사실 가장 큰 거짓의 시작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아침이 밝았다는 사실을
그는 병원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보고서야 알았다. 밤새도록 그 자리에 있었지만 시간은 전혀 흐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다. 의사는 다시 그를 불렀다. 이번에는 중환자실이 아닌 차가운 상담실이었다. 시신 훼손이 심합니다. 신원 확인이 어렵습니다. 화재 사고 특성상 절차를 서둘러야 합니다. 말들은 매끄러웠지만 그의 귀에는 하나의 문장으로만 들렸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다. 제가 제 딸을 직접 봐야겠습니다. 의사는 눈을 피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신 안치실 앞에 섰다. 금속문에서 냉기가 새어나왔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는 순간 비서가 그의 팔을 붙잡았다. 회장님, 지금 언론이 그의 한마디에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병원 측은 공동 화장 절차가 이미 결정되었다며 더 이상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딸인데. 담당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미 찍혀있는 보호자 서명. 그의 서명이었다. 언제? 새벽에 비서분이.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서류를 내려다봤다. 자신이 쓴 글씨 같았다. 그러나 그는 기억하지 못했다. 장례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용했다. 검은 리본, 몇 송이 국화, 그리고 이름조차 크게 불리지 않은 아이. 관은 너무 가벼웠다.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아빠 여기 있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됐다. 화장장 앞. 붉은 불길이 보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멈춰요. 아직 확인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기계는 멈추지 않았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갔다. 그 순간 그는 무릎을 꿇었다. 며칠 뒤 신문 일면은 다른 이야기로 가득 찼다. 어린이집 화재는 안전 불감증이 낳은 참사로 정리되었다. 그의 딸은 통계 속 숫자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와 아이 방 문을 열었다. 침대 위에 놓인 작은 인형. 아직도 불냄새가 배어있는 옷.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숨이 막혀 소리조차 나오지 않는 울음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시는 약해지지 않겠다고. 그 결심이 20해 동안 그를 지탱했고 동시에 가장 큰 죄책감이 되었다. 그는 몰랐다. 그날 너무 빨리 닫힌 문 뒤에서 딸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20해가 흘렀다. 그 사이 그는 더 단단해졌고 사람들은 그를 흔들리지 않는 남자라 불렀다. 그러나 비가 오는 날만 되면 그 단단함엔 늘 균열이 생겼다. 그날도 그랬다. 국도의 작고 허름한 휴게소의 자동문이 열리며 비냄새와 함께 오래된 기름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그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일부러 찾은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이 멈췄다. 어서 오세요. 낯설지만 묘하게 귀에 남는 목소리. 그는 고개를 들었다. 계산대 너머에 서 있는 젊은 여직원. 단정한 유니폼, 묶은 머리, 그리고 어딘가 익숙한 눈빛. 그는 이유도 모른 채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컵을 집었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소매가 살짝 올라갔다. 시간이 멈췄다. 왼팔 안쪽, 연약한 피부 위에 남은 길고 희미한 자국. 불길에 삼켜졌다가 겨우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남을 수 없는 흔적. 그는 컵을 받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아니야.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리 없어. 그러나 심장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너무 오래, 너무 자주 떠올려온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병원 침대 위, 작은 팔에 감겨있던 붕대. 그 붕대 아래에 있었을 상처. 손님? 그녀의 말에 그는 정신을 차렸다. 손이 떨려 커피가 흔들렸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그 평범한 말이 그에게는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자리에 앉지 못했다. 대신 계산대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혹시 어릴 때 큰 사고를 겪은 적이 있나요? 여직원은 순간 굳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왜요? 그는 말을 고르느라 한참을 침묵했다. 제가 비슷한 상처를 가진 아주 잘 아는 사람을 잃어서요.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불이었어요. 짧은 한마디. 아주 어릴 때 불이 났다고 들었어요. 그는 숨을 삼켰다. 마치 오래 잠가두었던 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소리 같았다. 병원에 오래 있었나요? 네. 기억은 잘 안 나요. 늘 하얀 천장이랑 소독약 냄새만.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는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부모님은요? 그는 묻고 나서 후회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웃었다. 몰라요. 보호시설에서 컸거든요. 그 웃음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못했다. 확인하고 싶었지만 확인하는 순간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계산대 위에 커피값을 두고 그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서도 시동을 걸지 못했다. 흉터, 불, 병원, 보호시설, 모든 조각이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설마 우리 소혜. 그는 이마에 손을 얹고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에도 내가 늦은 건 아니겠지. 비오는 휴게소 한가운데서 20해 전 다쳤다고 믿었던 상처가 다시 피를 흘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날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휴게소 앞을 지나쳤다. 들어갈 때도 있었고 차 안에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때도 있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확인하는 순간 20해 동안 애써 닫아둔 모든 문이 한꺼번에 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계산대 앞에 섰다. 오늘은 커피 말고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직원은 망설였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소 뒤편,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 휴식 공간. 낡은 벤치 하나와 비에 젖은 자판기만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 어릴 때 병원에 있었던 기억, 조금이라도 더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낮아져 있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마치 마음속 어딘가를 억지로 열어보려는 사람처럼. 사람 얼굴은 잘 안 떠올라요. 근데 목소리는 기억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다. 여자였어요. 조금 쉰 목소리였고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의 숨이 멎었다. 그 사람이 저를 꼭 끌어안고 계단으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녀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왼팔을 감쌌다. 연기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눈이 따갑고 숨이 안 쉬어졌는데 그는 그 장면을 그림처럼 떠올렸다. 그 사람이 계속 말했어요. 괜찮아, 아가. 절대 잠들면 안 돼. 눈 떠. 아빠가 널 찾고 있어.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근데 이상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병원에 도착하자 갑자기 저를 내려놓고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 한 문장이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기억은 병실 천장이랑 주사 바늘이랑 사람들이 싸우는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아이는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누군가 크게 소리쳤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20해 동안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의문이 그 말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기억은 그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 간호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아직도 병원 냄새가 나던 새벽이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안고 뒷계단으로 내려가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이게 널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야. 그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 간호사는 공범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면서도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 했던 이름 없는 구조자였다는 것을. 그 이유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까 낯선 곳이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주 작게 웃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누군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괜히 가슴이 아파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섰다. 당신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소희야, 내 딸 소희야. 아무도 듣지 않는 방 안에서 그 이름은 20해 만에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소희의 목소리가 다시 들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빠가 널 찾고 있어. 그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단 하루도 딸을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는 서재 불을 켜고 오래 봉인해 두었던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20년 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들어 있었다. 보고서, 신문 스크랩, 그리고 단 한 번도 다시 보지 않았던 병원 진료 기록 사본. 그는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리고 멈췄다. 퇴원 기록. 분명히 기억했다. 딸은 사망 처리되었다.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사망이 아니라 이송 불가라는 애매한 문구가 찍혀 있었다. 그는 숨을 삼켰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사설 조사팀 책임자를 불렀다. 돈은 상관없습니다. 단 이 기록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 끝까지 파헤쳐 주세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회장님, 그날 밤은 병원 쪽에서도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민 것은 조사팀이 가져온 하나의 USB였다. 병원 CCTV 원본입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는 시간대입니다. 화면 속 시간은 새벽 3시 42분. 중환자실 복도. 불이 절반만 켜져 있었다. 그리고 간호사 한 명이 아이를 안고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졌다. 이 간호사는 기록에 없습니다. 책임자의 말에 그의 손이 굳었다. 그럼 누굽니까? 비정규직입니다. 사건 직후 갑자기 퇴사 처리됐습니다. 그는 화면을 다시 봤다.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작은 손이 간호사의 가운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손, 그는 알아봤다. 딸 소희라는 걸. 그날 새벽 VIP 병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나갔습니다. 조사팀은 다음 자료를 내밀었다. 발신 번호는 병원 의사 중 한 명. 수신자는 그의 회사와 적대 관계에 있던 경쟁 기업의 핵심 인물.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화재는 우연이 아니었군요.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다. 네.
아이를 없애려다 사건이 커지자 살려두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 같습니다. 그는 그제야 이해했다. 딸이 사망 처리된 이유, 시신을 보여주지 않은 이유, 장례를 서두른 이유, 살아있는 아이가 존재하면 안 됐기 때문이었다. 그럼 보호시설은 병원과 연계된 비공식 루트입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휴게소로 갔다. 멀리서 그녀가 바닥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자신의 삶을 살아온 아이.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이번엔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절대 늦지 않겠다. 그 새벽 20년 동안 기록되지 않았던 진실이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조사팀의 보고를 들은 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울렸다. 회장님, 책임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제 이 선을 넘으시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갔다. 화재 당일 밤 어린이집은 그의 회사 계열 재단에서 기부금을 받아 리모델링을 막 끝낸 상태였다. 최신 소방 설비, 형식적인 점검, 완벽합니다. 그 말을 믿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자면서 한다는 특별 야간 캠핑에 소희를 참석시켰다. 그러나 불이 난 시간은 점검 기록이 비어있는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 그 시간에 소방 경보는 울리지 않았다. 조사팀은 당시 전기 설비 도면을 가져왔다. 회장님, 여기 보시면 배전반 하나가 의도적으로 우에 연결되어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설계된 불입니다. 그의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더 충격적인 건 화재 전날의 회의 기록이었다. 경쟁 기업과의 극비 협상. 그가 거절하자 그날 밤 불이 났다. 아이들은 계산에 없었을 겁니다. 책임자의 말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들은 아이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을 떠올렸다. 딸이 불을 무서워했던 이유, 어린이집을 가기 싫다며 현관에서 울던 모습. 아빠, 오늘은 가지 마. 그 말은 예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조사팀은 또 하나의 파일을 열었다. 병원 재단 명단. 이사 중 한 명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그 경쟁 기업이 전직 임원이었다. 화재 병원 보호시설 모두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러니까 이건 협박도 우연도 아니고. 그는 말을 멈췄다. 전쟁이었군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창밖을 보았다. 도시는 평온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불길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결정했다. 이 불은 자신의 손으로 끝내겠다고. 밤새 경쟁업체와 이사를 붕괴시킬 계획을 세우고 다음 날 바로 실행했다. 그만큼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영향력이 막강했다. 그는 휴게소로 향하는 길목에서 차를 세웠다. 멀리서 보이는 작은 불빛, 딸 소희가 서 있는 곳이었다. 불은 밤에 타오르지만 진실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난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도 묻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였다. 기록에는 단 한 줄. 화재 생존 아동. 보호시설 인계. 그게 전부였다. 처음 도착한 보호시설은 회색 벽에
이름도 적히지 않은 곳이었다. 그녀는 소희라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다. 27번 줄서. 그 숫자가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순간이었다. 밤마다 불빛만 보면 몸을 웅크렸다. 경보음이 울리면 숨을 쉬지 못했다. 그럴 때마다 어른들은 말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끝난 게 아니라 버려졌다는 사실이 시작됐다는 걸.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 사이에서 그녀는 늘 마지막이었다. 팔의 흉터 때문이었고 밤마다 울음을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저 아이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른들의 그 말은 아이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렸다. 학교에 가서도 그녀는 조용했다. 부모 참관 수업 날이면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 선생님이 물었다. 부모님은? 그녀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없어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12살 되던 해 보호시설에서 불이 났다. 큰 불은 아니었지만 경보음이 울리는 순간 그녀는 그대로 쓰러졌다. 그날 이후 아무도 그녀에게 과거를 묻지 않았다. 괜히 자극하지 말자. 그 말이 그녀를 더 혼자 만들었다. 18이 되던 날 그녀는 짐을 쌌다. 작은 가방 하나 그리고 보호시설에서 받은 생활비 지원서. 연락할 곳은 있니? 담당자의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세상은 보호시설 밖은 훨씬 더 차가웠다. 일을 구하면 먼저 묻는 건 학력도 경력도 아니었다. 부모는 계세요?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혼자예요. 휴게소 일은 그녀가 처음으로 오래 버틴 일이었다. 밤 근무, 쉬지 않는 경보음, 불빛. 이상하게도 그곳에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됐다. 여긴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그날 비 오는 저녁에 그 남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의 눈빛은 지나치게 오래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몰랐다. 그 눈빛이 자신을 버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의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남자 역시 몰랐다.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 이렇게까지 외로운 시간을 견뎌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그는 휴게소로 전화를 걸었다. 내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네.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을 문 앞에 서게 만들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검사실 문은 생각보다 작았다. 그 문 하나가 20회의 시간을 가르고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손을 들었다 내렸다. 수많은 계약서에는 망설임 없이 사인하던 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문손잡이조차 쉽게 잡지 못했다.